두 번째는 전류에 이어 저항입니다.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전기 저항과 컨덕턴스입니다. 컨덕턴스. 자, 여기에서 전기 저항은 기호로 R이다 라고 쓰고 단위는 옴 이렇게 씁니다. 컨덕턴스는 G라고 쓰고 단위는 이 저항을 거꾸로 쓴 모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또는 S라고 쓰고 지멘스라고 읽습니다. 그럼 저항은 뭐고 컨덕턴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에요. 방해하는 성분을 우리는 저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컨덕턴스다 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럼 저항의 크기 R은 공식으로 rho A분의 L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rho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이고요. A는 단면적이고 L은 길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단면적을 제가 A 제곱미터다라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체의 길이를 제가 L 미터다라고 보고요. 이 도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이 있겠죠. 고유 저항. 또한 이 저항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바로 온도의 영향도 받습니다. 즉, 이 저항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고유 저항, 단면적, 그리고 도체의 길이에 영향을 받더라. 단위는 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옴의 법칙이 있죠.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전기 회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R이 있고 여기에 전압 1이 있고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를 V, 여기를 R,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옴의 법칙은 이 전류와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하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V는 전류에 비례한다. 근데 어떠한 상수값 R에 의해서 비례하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I분의 V로도 쓸 수가 있더라. 이것이 이제 옴의 법칙에 의한 저항의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거죠. 세 번째는 여기에서 고유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유 저항. 고유 저항은 rho라고 쓰죠. 어떠한 도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인 거죠. rho. 그럼 rho는 얘를 요 식을 rho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면 R 곱하기 L분의 A가 됩니다. 그럼 단위 한번 볼까요? 옴. 그죠? 단면적은 제곱미터. 나누기 길이는 미터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옴. 여기 보시면 얘는 제곱미터고 얘는 미터니까 하나 없어지면 옴미터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 전선의 단면적을 제곱미터로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제곱
밀리미터를 씁니다. 그래서 옴 제곱밀리미터 퍼 메타다라고 하는 단위를 더 많이 쓰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단위와 요 단위와의 관계식을 보면 얘는 얘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하고 얘 차이인 건 뭐예요? 요거랑 요거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1 미터는 10의 3승 밀리미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양변을 제곱해도 식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은 1 제곱미터가 되고요. 그죠? 이쪽은 10의 6승 제곱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옴 곱하고 미터로 나누면 얘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옴 곱하고 미터로 나누면 되잖아요. 1 옴 메타는 10의 6승 옴 제곱밀리미터 퍼 메타다라고 쓸 수 있더라 이거죠. 이 두 단위와의 관계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네 번째 컨덕턴스를 보겠습니다. 컨덕턴스는 얼마나 전류가 잘 통하는지에 대한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컨덕턴스는 기호로 G라고 쓰고 단위를 옴의 거꾸로인 모 퍼 메타. 다시 잘못 썼네요. 컨덕턴스의 단위는 얘를 거꾸로 쓴다고 이렇게 거꾸로 모 또는 S 지멘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읽냐면 모라고 읽고요. 얘는 지멘스. 그러니까 단위를 이거 쓰는 것도 있고 이거 쓰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이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역수입니다. R분의 1.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 A분의 L인 거죠. 다시 쓰게 되면 얘는 로우 분의 1 L분의 A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얘를 로우 분의 1을 우리는 시그마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시그마 L분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다섯 번째 도전율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컨덕턴스 G A분의 L로 쓸 수 있어요. 단위는 컨덕턴스의 단위가 뭐죠? 모 그죠? 메타 퍼 제곱메타인 거죠. 그래서 얘를 모 퍼 메타라고 쓰거나 또는 얘는 거꾸로 됐으니까 옴의 역수의 메타라고 쓰거나 지멘스 퍼 메타다라고 쓸 수 있다. 뭐를? 도전율의 단위를. 그쵸? 또한 도전율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더라 라는 식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자, 두 번째는 저항과 온도 계수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온도 계수. 저항의 온도 계수. 온도 계수. 자, 그럼 여기에서 온도 계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온도 계수는 알파 이렇게 씁니다. 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온도
1 도씨 상승 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의 즉 원래 저항값에 대한 상승 저항값의 비를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도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도체, 즉 전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리가 있겠죠. 그죠? 구리는 이 온도계수가 구리의 온도계수가 0보다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근데 반도체에서는 반대입니다. 이 온도계수가 알파 이퀄 0에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반도체는 온도에 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보면 자, 온도가 상승했다라고 볼게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감소한다고 했다고요. 반도체는. 그럼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가 어떻게 되죠? 증가해요. 맞나요?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니까. 그럼 전류가 증가하면 온도가 더 상승하겠네. 그쵸? 그러면 저항은 더 감소할 거고 전류는 더 증가해서 반도체가 소손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냉각을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렇다. 반도체는 온도계수가 음수값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감소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때 예제를 통해서 온도계수에 대한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온도계수. 즉 예를 들면 만약에 원래 T0에 있을 때, 즉 온도가 초기일 때 0도씨에서 저항의 값이 초기 저항 값이 15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근데 얘 온도가 2도씨가 됐어요. 온도가. 그랬더니 저항의 값이 11옴이 되었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 변화는 델타 T는 2도씨가 된 거잖아요. 2도씨만큼 변한 거잖아요. 증가한 거죠. 근데 저항의 값은 1옴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도 계수를 한번 보자 이거. 그러면 RT 11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10 더하기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그럼 얘는 10 플러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20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아, 그러면 온도가 2도씨 변했을 때 얘가 1옴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대한 부분이에요. 2도씨가 됐을 때 증가했을 때 얘가 이만큼 1만큼 증가한 거죠. 요건 거죠. 근데 온도계수라고 한 건 뭐랬죠? 원래 저항값에 대한 상승 저항값의 비.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저항값에 대해서 요만큼 증가했다고요. 요만큼. 그죠? 근데 언제? 1도씨 상승 시. 그럼 얘는 1도씨에 대해서 요만큼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얘가 온도 계수가 되는 거고 얘는 온도 변화율인 거고, 그쵸? 이건 원래 저항값인 거잖아요. 아, 그럼 얘는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T도씨에서 저항값은 그죠? 원래 저항값 플러스 온도계수 곱하기 온도 변화를 제가 그냥 델타 T라고 써볼게요. 곱하기 원래 저항값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얘를 R0로 묶게 되면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델타 T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 온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T도씨에서 초기 온도를 뺀 값인 거죠. 이것이 RT에서의 뭐다? 저항값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건을 주고 지금 저항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전선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연동선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자. 온도계수. 연동선의 온도계수는 알파 T는 공식입니다. 2, 3, 4, 5예요. 2, 3, 4.5 플러스 T분의 1입니다. 이게 연동선 온도계수. 그러니까 T도씨에서의 온도계수. 그럼 0도씨면 뭐예요? T값에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제로는 234.5분의 1. 이게 0도씨에서의 온도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성 온도계수예요. 이 합성 온도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도체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 이러한 도체가 있고요. 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얘의 원래 저항값은 R1이고요. 얘의 온도계수가 알파 1이다 이거예요. 얘는 원래 저항값은 R2이고요. R2이고 얘의 온도계수는 알파 2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가 두 개의 도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때 두 개가 있을 때 1도씨가 증가했을 때의 변화율, 즉 이때의 합성 온도계수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합성 온도계수를 구할 거다.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1도씨가 어떻게 했다? 증가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1도씨가 증가하면 얘의 저항값은 이 공식에 의해서 그죠? R1 플러스 요게 1인 거잖아요. 1도씨 변화했으니까 알파 1, R1 그죠? R1, 알파 1 이렇게 돼요. 그죠? 요것만 이거 R0 플러스 알파 델타 T가 1에 1도씨 증가했으니까 알파 R0잖아요. 그래서 R1 플러스 R1 알파 1 돼요. 더하기 얘의 저항값은 R2 플러스 R2 알파 2 이렇게 돼요. 맞죠? 얘는 앞쪽에 있는 애의 저항값이고 얘는 뒤쪽에 있는 애의 저항값이고 1도씨 증가했으니까 1도씨 증가했을 때 그럼 얘를 다시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얘랑 지금 원래 맨 처음에 온도가 증가하기 전에는 R1 플러스 R2였겠네요. 그죠? 자, 얘는 R1, R2 묶어볼게요. R1 플러스 R2 되겠죠? 플러스 얘랑 남아있네. 그죠? R1, 알파 1 플러스 R2, 알파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에다가 제가 똑같이 R1 플러스 R2 곱하고 나눠줄게요. 그래도 식은 성립해요. 그럼 얘 식은
다시 한번 보면 얘는 R0 그쵸? 얘도 R0 맞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R0 플러스 알파 R0 요건 1이었다고 했으니까 제가 1도씩 증가시켰다고 했을까?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이 합성 온도 계수가 되더라.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디다 적어볼까요? 세 번째가 초전도 현상. 초전도 현상. 자, 말 그대로 초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도를 초월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전도가 아주 잘 된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는 저항의 값이 0이다 이거죠. 전도가 잘 된다는 얘기는 저항이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임계 온도를 했을 때 저항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초전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저항과 정전 용량입니다. 저항과 정전 용량. 우리는 이 저항을 R이다라고 쓰고요. 그죠? 얘는 R.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은 C로 씁니다. 즉 R과 C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행판 콘덴서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평행판 콘덴서에서 분명히 이 위에는 플러스 Q쿨롱이다 라고 하는 걸 대전을 하고 밑에는 마이너스 Q쿨롱이다 라고 하는 걸 대전하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평행판 콘덴서 사이의 매질 유전체에는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라고 하는 고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럼 이 전류에는 두 가지의 전류가 흐르겠죠. 하나는 전도 전류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변위 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는 유전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전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절연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절연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물질을 우리는 절연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변위 전류는 이 쌍극자의 변위에 흐르는 전류니까 그렇다 쳐도 이 전도 전류는 안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고유 저항이 있으니까 원래는 아이디얼한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전도 전류가 0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질은 아이디얼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흐르냐면 바로 누설 전류라는 것이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걸 전도 전류 유전체에서의 전도 전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전도 전류 밀도 IC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E라고 쓸 수 있고요. 변위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IT는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다라고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항과 정전 용량에서는 이 전도 전류를 가지고 얘기할 거다 이거야. 뭘 가지고? 이 전도 전류를 갖고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로는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저항과 정전 용량과의 관계.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신 걸로 보면 가우스 정리를 보면 이에 ds는 입실론 q 이런 거 배운 적 있네. 가우스 정리. 본 적 있죠? 2장에서 폐곡면에 대한 전개의 폐곡면 적분 같은 경우 입실론분의 q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전도전류 IC는 인테그럴 IC의 d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전류를 면적분하게 되면 전체 전도전류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인테그럴. 자, 요 전도전류 밀도는 시그마 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 2의 ds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얘도 폐곡면적분하면 어차피 똑같아집니다. 자, 그럼 얘는 시그마 인테그럴 2의 ds다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요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로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고유저항분의 1, 요 시그마라고 하는 거. 곱하기 이것은 입실론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분명히 요거 시그마는 로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항과 컨덕턴스를 얘기를 할 때. 그럼 요 식에서 이건 분명히 전도 전류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전도 전류. 전도 전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전도 전류 IC는 로우 입실론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다시 써보면 로우 입실론 요 Q 대신에 CV라고 쓸 수 있죠. Q는 CV라는 식이 있어요. 그렇죠? 얘를 전도 전류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R분의 V다. 여기에서 V가 없으면 그죠? 얘랑 곱한 것과 얘랑 곱한 게 같아요. 그래서 R, C는 로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오더라.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은 저항은 C분의 로 입실론으로 풀 수 있다. 단위가 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갖고 요 식을 갖고 모양에 따른 저항의 값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저항을 알아보자. 두 번째로는 모양에 따른 저항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분명히 R, C는 로 입실론이고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것은 C분의 로 입실론. 그렇죠? 이 식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식을 첫 번째 구체 또는 구도체에서 보겠습니다. 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반지름을 제가 A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에서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공기 중이면 입실론 제로이고 어떤 매질 아니면 입실론이죠. 그냥 통일하게 그냥 입실론이라고 쓰겠습니다. A가 됩니다. 맞죠? 페라.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구도체라고 하면 전하는 여기에 있고 어떤 무한한 원점까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무한한 원점까지. 그죠? 전류가 흐른다고 누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무한 원점까지. 그럼 여기 뭐가 존재해요? 저항 R이 존재한다. 저항 R은 C분의 그죠? 로우 입실론이에요. C는 4 파이 입실론 A분의 로우 입실론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럼 얘가 입실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얘는 4 파이 A분의 로우가 되고요. 여기에서 시그마는 로우분의 1이죠. 그럼 얘를 로우는 시그마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로우가 도전율이죠. 근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도전도를 그냥 K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로를 지금 설명할 때는 그냥 K분의 1로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얘가 도전율, 얘도 도전율이니까 도전율을 시그마라고 쓰기도 하고 K라고 쓰기도 하니까 근데 교재에서는 K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혼동을 막기 위해서 그냥 K다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4 파이 K A분의 1이 된다 이거야. 단위가 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죠? 구도체에서 저항은 4 파이 K A가 된다. K는 또 얘기하겠지만 얘는 뭐라고요? 그냥 도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구. 반구입니다. 그럼 9가 반이면 C 값은 어떻게 돼요? 2 파이 입실론 A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2 파이 입실론 A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R은 똑같이 2 파이 K A분의 1 된다. 별아. 반구. 그죠? 세 번째는 동심구체. 그죠? 동심구체. 동심구체는 여기에 9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것의 반지름을 A다라고 보고 그 바깥쪽에 이러한 또 다른 도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그때 요 안쪽의 반지름은 B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는 이 안에 있는 도체와 밖에 있는 도체 사이에는 유전율 입실론 고유저항 로우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사이 매질에. 그쵸? 그랬을 때 이때 동심구체에서 정전 종량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C는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거예요. 4 파이 입실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이죠. 그럼 얘가 4 파이 입실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로우 입실론이죠.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4 파이 그죠? 로가 밑으로 내려오면 도전도 K가 되겠다. 그죠? 분의
1 요거 위로 올라가네요. 그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전류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디를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에 대한 저항값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자, 네 번째로는 동축 케이블이에요. 뭐라고요?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은 어떻게 생겼나요? 원통형으로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에 또한 이러한 케이블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을 때 얘 반지 이름을 A다 라고 하고 바깥쪽 반지 이름을 B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도체와 밖에 있는 도체 이 사이의 매질이 입실론 그리고 고유저항 로우다 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안에 있는 것을 플러스 란다로 대전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란다라고 대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단위 길이 1m다라고 하면 그죠? 이때 정전 용량 C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이었어요. 그죠? 단위가 어떻게 됐죠? 페럿 퍼 메타였어요. 그렇죠? 공식을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저항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이고요. C 값이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이 돼요. 여기서 나누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얘는 페럿 퍼 메타예요. 그죠? 자, 저항 R은 동축 케이블에서 R은 2파이 내려오면 K가 된다고 했어요. 2파이 K분의 1에 올라가야 되겠죠? ln A분의 B 단위가 옴 메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옴 메타면 무슨 단위인가? 저항에다가 길이를 곱하란 얘기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요 단위 길이에 대한 정전 용량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람다, 얘는 마이너스 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전류는 누설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요? 플러스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예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위 길이 1m에 대한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누설 전류에 대한 저항 값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이 값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딱 1m에 대한 길이 1m에 대한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누설 전류에 대한 저항이 이 값이다 라고 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는 평행 도체 사이예요. 도체 사이. 자, 평행 도체 사이를 보시면 여기에 반지름이 A고 이러한 길이가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AN 이러한 도체가 있다라고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얘네들의 길이가 1m일 때 그죠? 그리고 얘네들의 간격이 Dm일 때 맞나요? 한쪽은 플러스 람다로 대전하고 마이너스 람다로 대전했을 때 얘네들 사이에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뭐가 누설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렇죠? 이 누설 전류에 대한
저항값을 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두 평행 도선 사이에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이었어요. 그죠? 대부분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제로로 하죠. 그죠? 얘 단위가 뭐였어요? 페럿 퍼 메타. 그럼 이때 저항값 R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겠죠. 그죠? 파이 입실론이면 파이 K분의 1에 맞나요? 파이 K분의 1에 ln A분의 D 단위가 옴 메타다라고 하는 단위가 된다. 언제? 평행 도체 사이에서. 여기 2파이 입실론이면 파이 K가 됐잖아요. 그죠? 파이 K. 2파이 입실론이면 2파이 K. 파이 입실론이면 파이 K분의 1. ln A분의 D, ln A분의 D. 그렇죠? 자, 여섯 번째 볼게요. 여섯 번째는 전선과 대지 사이에요. 전선과 대지 사이다 이거예요. 그럼 전선과 대지 사이를 보면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이 대지로부터 H미터 위에 반지름 A인 도체가 있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A인 도체가 있고 여기에 H만큼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영상법에 의한 거죠. 굳이 다 얘기하지 않고 플러스 람다라고 한다면 얘도 분명히 누설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이 누설 전류에 대한 저항인 거죠. 이때 이 선로와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 C는 공식에 의해서 ln A분의 2H에 그죠? 2 파이 입실론이죠. 그쵸? 맞나요?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의해서 단위 뭐예요? 페럿 퍼 메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단위 길이일 때 C 값이에요. R은 2 파이 입실론이니까 뭐 2 파이 K분의 1이죠. 맞죠? ln A분의 2H ln A분의 2H 단위가 옴 메타가 되더라. 단위 길이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저항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C 값에 대한 정확한 공식을 알고 계시면 요 식에 의해서 어떤 모양에 따른 저항의 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과 C 값에 대한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전력과 열전 현상입니다. 전력 또는 뭐 전력 양과 열전 현상. 첫 번째는 이제 전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힘, 즉 파워를 뜻하는데 전력은 기호로 P라고 쓰고 단위는 와트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전력은 정의하자면 단위 시간당 한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위 시간당 한 일을 식으로 적게 되면 P는 단위 시간당 한 1 W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얘는 T분의 V Q다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W라고 하는 것은 뭐 Q, V다라고 하는 식이 있죠. 이 식에 의해서 W를 전하 곱하기 전하량으로 쓸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얘를 다시 한번 더 적게 되면 T분의 V 곱하기 전하량은 IT다라고 적을 수 있죠. Q는 IT,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쓸 수가 있죠. 이 식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T를 없애주면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V, I, 와트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얘는 P는 VI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 이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제곱 R이 되고요. I는 R분의 V, 즉 여기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력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기호로 W라고 쓰죠. 여기에서는 단위가 줄이 되는데 실제 전력량에서는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단위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한 1이죠. 그죠?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전기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W는 전력에다가 뭐를 시간을 뭐하면 곱하면 되겠더라. 그럼 얘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V I T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I 제곱 R T다 라고 쓸 수 있고 또 얘는 R분의 V제곱 T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단위가 전력의 단위는 와트이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죠. 쓸 거야 SC.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줄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제는 우리가 전력량의 단위는 킬로와트, 그러니까 여기도 10의 3승인 거죠. 킬로와트에다가 시간, 세크가 아니라 이 시간의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와트 세크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줄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줄의 법칙. 이 줄의 법칙은 뭐냐면 어떠한 저항에 R이라고 하는 저항에 I 암페어라고 하는 전류를 흘렀더니 여기에서 뭐가 열이 나더라 이거예요. 열이 나더라. 그때 이 열량 H는 비례상수 K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의 값에 비례하고 시간의 양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이때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가 되고요. 이때 이 비례상수가 0.24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0.24 I제곱 RT 칼로리만큼의 열이 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줄의 법칙. 그러니까 줄의 법칙은 어떠한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저항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바로 줄의 법칙입니다. 이 열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1줄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얘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4.18분의 1 칼로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 0.24 칼로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와트 세크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전력량은 대부분
kWh라고 하는 거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럼 1kWh라고 하는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게 되면 1kWh를 천천히 보면 1kg는 kg는 10의 3승이니까 1000W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1000 곱하기 hour라고 하는 건 1시간이에요. 얘를 초로 바꾸면 3600초예요. 맞나요? 와트세크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것이 줄의 단위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여기다 똑같이 1000 곱하기 3600 곱하기 요 1줄이라고 하는 것은 0.24 칼로리다라고 했어요. 0.24를 곱해주면 얘의 단위가 칼로리의 단위가 된다 이거야. 그럼 얘를 자 1000은 키로의 의미를 갖고 있죠. 3600 곱하기 0.24 얘는 키로 칼로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약 860이더라. 860 키로 칼로리가 되더라. 결과적으로 1kWh다라고 하는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860kcal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 주셔라. 자, 네 번째는 열전 현상입니다. 뭐 열전 현상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네 번째 열전 현상. 이 열전 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백 효과. 1번 제백 효과. 두 번째는 펠티의 효과. 세 번째는 톰슨 효과. 먼저 이 제백 효과와 펠티의 효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제백 효과와 펠티의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금속에서 얘를 붙여 놓는다 이거예요. 어떤 A라고 하는 금속과 그 다음에 어떤 B라고 하는 금속을 이렇게 이 부분에 붙여 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열 에너지를 가했더니 요 양단에 전이차가 생기더라 이거야. 이걸 우리는 제백 효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적어보게 되면 제백 효과는 두 금속에서 열을 가했더니 뭐가? 기전력이 생기더라. 이건 뭐예요? 제백 효과. 기전력이 생기더라. 그럼 펠티의 효과는 뭐냐? 두 금속에서 이 두 금속을 붙여놓고 똑같이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전력을 가해서 즉 전류를 흘려줬더니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더니 여기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또는 열을 흡수하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얘는 전류를 가해줬더니 어떤 열 에너지의 형태로 되더라 이거죠. 열을 내거나 또는 열을 흡수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펠티의 효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혼동하기가 엄청 쉬워요.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열을 줬더니
기전력이 생겼다. 뭐 신호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생겼다. 그럼 우리가 열을 대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를 숫자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온도계, 그죠? 얘는 어떤 온도계의 원리예요. 그쵸? 온도계를 갖다 대면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열을 가하니까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그거를 숫자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재백 효과. 재백 효과는 온도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 주니까 전기적인 신호가 나오는구나. 그럼 펠티에는 뭐가 있어요? 얘는 원리는 그렇지 않지만 냉장고 뭐예요? 전기를 가해서 열을 뺏는 애잖아요. 뭐 실제는 뭐 프레온가스를 사용하겠지만 근데 전자, 냉장고 이런 거는 이런 효과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냉장고 뭐예요? 전기를 흘렸더니 온도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금속에서. 이게 펠티에서 재백 효과 온도계. 펠티의 냉장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톰슨 효과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재백 효과나 펠티에는 두 개 서로 다른 두 금속이잖아요. 서로 다른. 근데 톰슨은 동일 금속에서 그렇죠? 동일 같은 금속을 붙여놓고 얘가 열 가하면 기전력이 발생하고 전류 가하면 열의 흡수라든가 발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톰슨 효과 하면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면 돼? 동일 금속에서 그죠? 재백이랑 펠티에는 서로 다른 두 금속에서 열 기전력, 온도계 재백, 그죠? 전류 열, 펠티에 냉장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혼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백이나 펠티에가 가장 많이 혼동되기 때문에 혼동이 되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재백, 온도계, 재백, 온도계 한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펠티에는 냉장고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혼동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열전 효과는 요 세 가지니까 요 세 가지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